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나흘간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의 방중은 6년 만으로 이번 순방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완벽히 해소하는 게 과제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한령 해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핵 잠수함 건조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 방문 이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대통령의 외교 핵심 변수는 한반도 정세가 꼽힙니다. 이번 순방 결과에 따라 외교 안보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 외교 빅이벤트도 산적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4월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까지 함께 개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과 일본을 찾습니다. 취임 첫 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비롯해서 경주 에이펙 개최 등 외교 정상화에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중국을 국빈 방문 시장으로 외교 노선 역시 다시 가동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 현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과는 벽을 쌓았고, 그다음에 미국과만 대화 또는 이제 유럽 이렇게만 대화를 하는 좀 편파적인 외교였다고 친다면 지금 무너진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미 관세 협정 타결, G2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지금 중일 갈등, 여러 가지들 지금 복잡한 난제들이 지금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먼저 지난 한 해 7개월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은 어떠했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첫 해죠. 1년이 안 됐습니다만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행보를 보면 굉장한 의미가 좀 있었죠. 크게 두 가지로 저도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를 정상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불법 탄핵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불법 계엄에 의해서 이제 지난 정부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고, 특히 이제 탄핵 정국이 오래되면서 작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는 외교의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전략 대화를 한다든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국내 정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리고 정부 리더십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정책, 현안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Korea is back, 그러니까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G7 정상회의를 취임 10일 만에 가셨잖아요. 뭐 그 부분, 그래 전 세계에 한국이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외교 리더십이 국권에 서 있는 걸 보여주고 외교 행보가 적극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안도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토대를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미동맹, 국가나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 그리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중관계, 그 토대 위에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역량을 전 세계로 투사하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6개월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것이 솔직히 그 이면에는 힘의 역학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서 힘이 없다 보니 그러한 입지로 인해서 트럼프 재집권과 동시에 한미 FTA, 기존 FTA를 뒤집는 그 관세 협정에도 나서야 됐고 상당히 방어적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어는 좀 잘됐다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립 실효외교의 그 바탕에는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키고요. 물세점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제반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일방적인 그러한 대외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통상 환경이 이제 그 대미 미국 시장에 많이 이제 그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한 해, 그러니까 상당한 도전이 예상이 됐고 그것이 실현됐던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은 선방을 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현상을 변경시켜서 얻기 위해서 한 그 협상이 아니라 우리 거를 지켜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선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동맹의 현대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GDP 대 국방비를 늘리고 이제 그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주겠다. 이 부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뭐 그 대가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처리 재처리 권한을 증대한다든지 많은 그 어떤 그 의미가 있었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미국이 지난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선방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한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진전을 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경제통상 부분은 선방을 하면서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서 우리 30년대 수건을 풀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어쨌든 이러한 그 주고받기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맹도 강화되고 협력도 보다 증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트럼프 파고는 어느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중국입니다. 새해 첫 순방지도 지금 중국이고 중국 국빈 방문이 지금 바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뭐 대외적인 환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지션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서 어제는 무엇을 오를 것이며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반대로 중국이 우려하는 뭐 핵산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또 어떨 것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취임 첫 해에 국익 중심 실효의 토대를 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바탕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를 관리하고요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모멘텀 이어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한중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취임 첫 해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이 토대를 공고히 다루다 생각하고 이제 그 다소 뭐 미진하거나 이제 또 보다도 이제 그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총성이 좀 멈추게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반에는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에 보다 집중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큰 의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측면에서는 실질적 부분의 협력이죠.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어렵게 복원이 됐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 경제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증대하는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이제 한중 관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동력을 계속 마련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크게 양국이 얼굴을 붉히면서 회담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경제나 문화 부분에서 많은 그 관심 있는 한한령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용하거나 명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중국도 이제 그 중일 관계라든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또 그 한국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바라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마찰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나 문화 부분의 협력 증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 관계 정대 문제는 뭐 당연히 양국 모두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쉽게 저는 동의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양안 관계, 양안 문제도 있는데다가 지금 중일 관계가 다시 촉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커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바라는 자국의 이해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좀 입장 변화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그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볼 때는 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익 중심 그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실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국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에 베이징 방문을 그걸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유화적인 대중관계에서 유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중일 관계가 이제 그 마찰이 그 심화되고 있고 뭐 그 뒤에는 침묵하는 미국이 있어서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중국도 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대만 핵심 이익에 있어서 일본을 갖다 몰아붙이는데 미국이 얼마만큼 방관할 것인가 이거를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험지를 한국에까지 들이댄다? 그런 무리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부담을 중국이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는 유화적이지만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를 놓고서 한국의 입장을 보여라.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 한중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것은 최대한 뭐 중립적인 입장을 좀 주겠다. 그래도 미국 쪽으로 좀 치우치더라도 그래도 중국 입장을 좀 받아라 이런 부분이 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이제 군을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더 협력적으로 됐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과거보다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축소된 것 아니냐, 입김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중국이 과거처럼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형국을 거치면서 2019년에 한우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빈손으로 그 김정은이 돌아오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북한도 이제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중 간의 교류가 끊긴 걸로 몇 년 끊는데 작년에 중국의 80주년 그 전승절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군사협력,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버텨나가고 있지만 이 북러 협력의 규모하고 북중 협력의 규모를 보면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북협력은.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그 물꼬를 텄고 그리고 그 진전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 북한을 활용하는 이해관계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도 러시아 활용과 더불어서 중국 활용에 대한 그런 필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미 관계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원조를 그걸 명분을 해서
다시 보다 더 강화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중국을 잘 압박하고 설득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제되지만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중국이 소통이란 이런 부분에 배제되지 않는다면 크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오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아시아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베이징에서 만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는데 중국 뒷배코를 한다?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크게 도와주지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이동 수단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도로 갈 수 있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곳.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전쟁이 이제 끝난다는 이런 좀 전제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미러 관계가 좀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푸틴도 좀 체면을 차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장 좋은 거는 평양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죠. 네. 판문점이든 평양 가면 좋은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이후에 이제 순방지가 일본인데요. 그러면 한일 정상 간의 회담 간의 이제 올 의제는 지금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카이치 내각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상당히 살얼 판을 걷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미국,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것이 없으면 플랜 B가 없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요시다 독트린 이후에 또 다른 변화는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동남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좀 더 국력을 투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근간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라든지 뭔가 영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거를 기반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러한 애매한 중일 간의 애매한 그런 모습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쨌든 다카이치 내각 입장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 있어서 마지막 보루는 한일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서 뭔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 훈풍을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뭔가 좀 마지노선으로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또 이제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면을 얼마나 세워줘요 우리가. 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거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이제 경제나 기술,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서 증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의 대화가 이제 필요한데 그와는 별도로 남북 대화의 가능성. 가령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진전됐고 이제 곧 정전 협정에서 종전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때는 더 심했고요. 남북 대화 보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그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긴장 완화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화 프로세스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요. 현재는 그 북미 관계의 개선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실 워싱턴에서도 북한 얘기를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고서 뭔가 뭐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상응 조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듯이 그걸 통해 가지고 북미 관계 개선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고 특히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 개선을 견인해 줄 거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